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진화 특별전 안내를 맡은 일일 도슨트 이상희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합니다.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연대 때문에 좀 복잡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는 학생들에게 숫자 2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5, 2. 500만 년 전에 인류가 시작을 했으며 200만 년 전에 호모, 우리가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마침 여기 전시실의 한 면에는 기후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그림이 붙여져 있어요. 이 그림이 언뜻 보면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그림입니다. Y축에는 2, 0, -2, -4, -6, -8 이것은 지금의 기온과 비교를 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0은 지금의 기온과 같은 거죠. 그리고 X축은 550만 년 전서부터 왼쪽 끝, 오른쪽 끝에 0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550만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의 기후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2도 정도 높았던 지점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200만 년 전, 저 200쯤에 보시면 갑자기 그 즈음에서 막대가 길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온이 점점 내려갈 뿐만이 아니라 200만 년 전, 250만 년 전 그때쯤에는 종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는 이야기죠. 어느 한 종류의 기후 환경에 익숙해졌다 싶으면 또 새로운 환경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특화된 적응이 아니라 유동성 있는 적응이 됩니다. 500만 년 전에 시작한 인류 진화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에 속한 다양한 화석 종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200만 년 전에서 250만 년 전에 척박한 기후에 3가지 다른 전략으로 적응을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파란트로포스 보이세이, 작은 머리, 작은 몸집으로 엄청나게 큰 저작근, 고릴라급의 저작근을 가지고 엄청나게 낮은 퀄리티의 음식으로 견뎌냈던, 버텨냈던, 특화되었던 고인류죠. 두 번째 전략은 호모 하빌리스, 조금 커진 두뇌, 그러나 여전히 작은 몸집으로 석기로 동물 뼈를 깨서 그 안에서 골수 등을 먹은, 따라서 퀄리티가 좀 높아진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통해서 머리를 키웠던 그런 고인류 두 번째 전략이죠. 여태까지는 모두 몸집이 작습니다. 이 전시실에 있는 두개골들은 사실 그 당시에 몸집 크기를 추정을 한 그대로의 축소판이 아니라 루시는 저 정도 컸습니다. 다 큰 성인 어른이요. 그런데 세 번째 전략은요. 인류 진화 역사상 처음으로 큰 몸집의 고인류가 등장한 전략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이들은 처음 시작했던 두뇌보다 2배의 한 900cc 정도의 큰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엄청나게 놀라운 것은 몸집이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골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믿을 수 있는 식량원으로서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을 했을 거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기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리오코토미 소년이라고 불리우는 150만 년 전의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아직 다 안 컸습니다. 아직 성장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컸을 경우, 성인이 되었을 경우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180cm까지도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11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어금니가 나와 있고 세 번째 어금니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현생 인류의 이 치아 발육 상태를 따른다면 12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두 번째 어금니는 12살 정도에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나리오코토미 소년의 몸집의 상태입니다. 나리오코토미 소년을 몸집을 비교를 할 때 루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루시를 그대로 확대한 것이 나리오코토미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시의 몸통은
나리오코토미 소년의 몸통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100cm에서 180cm로까지 늘어난 그 몸집의 대부분은 다리 길이에서 오는 겁니다. 나리오코토미 소년의 몸집은 루시의 몸집과는 달리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의 몸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길어진 것은 중요한 적응입니다. 인간의 두발 걷기는 다른 움직임과는 달리 별로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별로 에너지를 안 쓴다는 얘기는 같은 보수, 같은 걸음걸이를 해서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냥꾼이 된 호모 에렉투스는 그 긴 다리로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커버를 하면서 사냥감을 쫓아서 드디어 인류의 진화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산합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것이 아시아의 자바인과 아시아의 베이징인 호모 에렉투스인 거죠. 그들이 70만 년 전에 정도의 그 아시아로 나갔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다시 복습해 볼까요? 큰 머리, 큰 몸집, 뛰어난 사냥 기술, 사냥감 뒤쫓아서 7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났다. 그 정설을 모두 재검토하게 만드는 발견이 1994년도에 드마니시라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드마니시 같은 경우에는 큰 머리 아닙니다. 큰 머리 아니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인류 진화 시작할 때 450cc에서 호모 에렉투스 900cc 정도 2배로 일어났는데 호모 하빌리스는 그 사이 600cc 정도인데 드마니시가 그 정도인 거예요. 600cc 정도. 몸집 안 큽니다. 석기, 아슐리안 아니에요. 그냥 찌개 그 전에 호모 하빌리스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됐던 골수 빼먹는데 골수 깨서 골수를 먹는데 이용했음직한 그런 기초적인 석기와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마니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연대였습니다. 정설에 의하면 70만 년 전, 8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의 에렉투스로 호모 에렉투스가 간 거였는데요. 드마니시의 연대는 70만 년 전이 아니라 180만 년 전, 엄청나게 이르게 100만 년 전이나 이른 시기에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자바인이나 베이징인의 연대가 70만 년 전이니 80만 년 전이니는 정확하지가 않은 연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인으로 불리우는 다양한 그 머리뼈들, 10몇 개의 머리뼈들이 다 솔로강 강변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까다로워요. 연대 측정을 하기가. 연대 측정은 기본적으로 쓰레기통의 원리로 연대를 측정하죠. 먼저가 아래고 낮은 것이 위이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 그 아래에 있는 지층과 그 위에 있는 지층을 가지고 여기보다 그 아래에 있는 지층보다는 요즘 거고 위에 있는 지층보다는 옛날 거다. 그렇게 해서 분석하는 것이 연대 측정인데 강변 같은 경우에는 그 물줄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강바닥을 물줄기가 새로 와서 파내고 새롭게 그 흙을 쌓기 때문에 거기서는 밑에 있다고 해서 옛날 것이 아니고 요즘 것이 더 밑에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변에서 나온 유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으면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인도네시아의 자바인들은 1920년, 30년, 40년대 그러니까 발굴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나온 것들이라서 이 정확한 지점이 발견 지점이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의 자바인의 연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었고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북경인, 베이징인 같은 경우에는 동굴이죠. 동굴도 까다롭습니다. 동굴은 일단 사람이 살기 좋은 동물들도 살기 좋겠죠.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지층을 교란시키고 또 땅을 파고 굴을 만들면서 여기저기 여하튼 굉장히 복잡하고 마찬가지로 그 동굴 안에서 어디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연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아시아의 호모 에렉투스의 연대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거리가 되었었어요. 간혹 아시아 호모 에렉투스가 100만 년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마니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즘 드마니시뿐만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발굴 유적에서는 그런 정교한 발달된 발굴 기술로 인해서 정교한 정확한 연대 측정이 가능합니다. 1999년도에 드마니시의 연대가 발표가 되고 인정을 받으니까 바로 그 이전에 1994년도에 나왔던 그 자바인 인도네시아의 호모 에렉투스가 180만 년이라는 논문이 소급해서 인정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드마니시가 혼자서 유일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200만 년 전에 나왔다는 확산했다는 가설은 이제 정설이 되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요. 드마니시 같은 경우에는 머리뼈가 하나가 아니라 현재 스코어 5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개의 다양함이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가 다 빠진 상태예요. 이가 다 빠졌을 뿐이 아니라 이가 빠진 다음에 곧바로 죽은 것이 아니고 빠지고 난 다음에 상당 기간 생존을 해서 잇몸이 아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없이 잇몸으로 살아낸 그런 사람, 고인류가 200만 년 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면 돌봄의 문화가 그렇게 기원이 오래됐다는 그런 가설이 가능해집니다. 호모 에렉투스 화석이 아시아에서 계속 발견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전체에서 계속 나오면서 보니까 옛날에는 70만 년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180만 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리오코토미 소년의 형질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다르게 생겼더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 에렉투스라고 맨 처음에 발표되었던 나리오코토미 소년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초기 200만 년 정도의 화석들을 호모 에르가스터라고 부르자는 주장이 제시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호모 에르가스터르라고 부릅니다. 아시아에서는 고인류가 200만 년 전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하고요. 유럽에서는 좀 뒤늦게 100만 년 전 정도부터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 발견되는 유럽의 호모 에렉투스, 역시 유럽에서는 다른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제 호모 안테세소르라는 아타푸에르카에서 나온 고인류 화석입니다. 그런데 100만 년 전 정도에는 유럽에서 나오는 그런 아타푸에르카를 비롯한 고인류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두꺼운 머리뼈, 두터운 눈썹뼈, 튀어나온 얼굴, 두툼한 얼굴. 그 우락부락함이 일부에서 이야기한 그 파란트로포스 보이세이의 우락부락함, 이 저작근을 엄청나게 큰 저작근을 서포트하는 그런 형질 때문에 우락부락한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우락부락함이죠. 두꺼운 머리뼈와 두꺼운 눈썹뼈와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앞니를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앞니를 가지고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다른 흔적이 그냥 씹어먹어서 다른 흔적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닳기 시작하는데 그게 보이는 게 이제 100만 년 전서부터의 고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살기가 참 녹록지 않았겠구나 정도죠. 춥고 또 추웠다 더웠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고인류는 전 세계에서 구대륙에서 살아간 겁니다. 아시아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계속 살아내고 유럽에서도 호모 안테세소르를 비롯한 고인류가 살아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그동안 그 시기에 해당되는 화석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연구 주목이 다 아시아와 유럽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프리카에서는 그 처음 5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까지의 처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 거기에 대한 인류의 기원에 대한 관심만큼 그 뒤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 예외적으로 이 카보에 이 화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화석입니다. 1921년도에 발견이 됐는데요. 1921년도에 발견되었을 때는 여기가 카보에가 아니라 브로큰 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브로큰 힐이라고 발표가 되면서 당시는 이것이 3만 년 전의 화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3만 년 전의 화석이라는 것은 유럽에서는 3만 년이 후기 구석기 네안데르탈린이 끝나고 후기 구석기 호모사피엔스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입니다. 유럽의 후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주자는 1868년도에 발견된 바로 크로마뇽인입니다. 이 전시실에도 있는데요. 크로마뇽인처럼 생긴 그것이 호모사피엔스인데 동시대에 같은 3만 년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있었다니 여기에 대해서 호모 로데시엔시스라는 새로운 화석종을 이름을 붙이고 사실은요. 흑인들이 얼마나 열등한지 화석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보에 더 이상 브로큰힐이라고 안 부르는 이 카보에가 3만 년 전이 아니라 30만 년 전이라는 새로운 연대 측정을 통해서 이 카보에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30만 년 전 당시에 다양한 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서 살던 고인류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물론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고인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보에는 아주 흥미로운 두개골입니다. 물론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이마가 뒤로 제껴지고 낮으며 그리고 축구공 모양이 아니라 럭비공 모양으로 앞뒤로 이렇게 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썹뼈도 두껍죠. 그리고 곳곳에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아마도 납중독에 의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카보에 같은 고인류가 30만 년 전에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그 시기에 남아프리카에서는 최근에 발견된 호모 날레디가 있었죠. 날레디는 작은 머리, 600cc 정도의 작은 머리에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아마도 매장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그런 고인류입니다. 죽은 사람을 따로 묻는 죽음에 대해서, 주검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그리고 인식하고 다르게 취급하고 묻어주는 것은 네안데르탈인도 그런 종류의 고급 인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전통적으로 호모사피엔스에서만 보이는 행위인데 그거를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의 반 정도의 두뇌 용량을 가지고 있는 고인류가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힘들지만 우리는 자료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아주 기대가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만 년 전에 카보에 같은 인류가 있었고 날레디 같은 인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외동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외에는 호모 속에 속하는 아무도 없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도 없고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 해봤자 뭐 침팬지 전혀 비슷하지 않잖아요. 어느 시기에 인류에게 한 종만 이 지구상에 있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전에 오늘 이야기한 200만 년 전에도 그랬죠. 같은 대륙이지만 옆에 보면 우리 비슷한데 침팬지는 아니고 사람은 비슷한데 사람은 아닌 그런 친척 종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상 속의 세상이 이 전시를 오시면 직접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만 년 전 이 금 위에 서 보시고 200만 년 전 금 위에 서 보면, 그래서 둘러보면 같은 시기에 이렇게 생긴 사람들도 있었고 저렇게 생긴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인류의 진화가 아파렌시스에서, 아프리카누스에서, 하빌리스로, 에렉투스로, 네안데르탈인으로 단계별로 하나씩 점점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양한 인류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전시, 여러분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 광고성 멘트를 중간에 넣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카부에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네안데르탈린이 등장합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정말 유명하죠. 그리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윈의 종의 기원보다도 먼저 발견된 것이 바로 네안데르탈인 화석입니다. 네안데르탈인 몸통을 보면, 몸집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보신 나리오코토미 소년과는 굉장히 또 다르게 생겼죠. 나리오코토미 소년처럼 큽니다. 뭐 그보다 평균 신장은 좀 작다고 하지만, 근데 특이할 점은 뭐냐면 나리오코토미 소년, 즉 아프리카의 에렉투스부터 거기서 나오는 인골들은 호리호리합니다.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몸통도 얇습니다. 즉 더운 지역에서 그 몸집 대 표면적의 비율을 높여서 체온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금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몸집 같은 몸집을 이미 동아프리카의 호모 에렉투스는 했던 것처럼 네안데르탈린은 지금 추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현생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그러니까 비교적 작고 몸통이 다부지고 좀 넓습니다. 그리고 몸통이 두껍고 팔다리는 그에 비해서 짧죠. 그리고 머리가 큽니다. 이 모두 현재 극지방에서 살고 있는 인간 집단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몸집입니다. 네안데르탈의 몸집과 머리뼈, 얼굴에서 보이는 다양한 그런 형질들은 다 이 추운 빙하기를 살아내기 위한 적응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가장 대표적인 화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페라시입니다. 1909년에 발견되었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화석들은 20세기 초에 다 발견됐습니다. 이 페라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네안데르탈인의 머리뼈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껴진 이마, 긴 머리통, 그리고 두꺼운 눈썹뼈, 또한 앞에 얼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에렉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아시아인의 얼굴도 그렇지만 여기가 직선으로 그냥 떨어지는 데 비해서 네안데르탈린은 여기 앞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빨, 치아가 다른 면적이 역시 위아래니를 맞물려서 씹은 흔적이 아니라 뭔가 이 치아로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하게 다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위아래 이를 물고 이렇게 자르는 석기를 가지고 고기를 점이거나, 혹은 그 추운 유럽을 견뎌내기 위해서 털옷을 만들거나 가죽옷을 만들 때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 그대로 두면 그냥 뻣뻣하게 마르잖아요. 그거를 무드질을 해야 되는데 그 무드질을 요즘은 화학약품으로 하지만 지금 이누이트 극지방에 있는 집단들도 하듯이 앞니를 가지고 잘게잘게 씹어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일에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손 자비가 석기를 가지고 이 고기를 저미는 거와 왼손 자비가 석기를 가지고 이 앞니 위아래니에 물려 있는 고기를 자르면 자를 때 자칫 잘못하면 이에 상처가 나겠죠. 그으니까 석기가 조금만 잘못되면. 그래서 오른손 자비가
내는 상처와 왼손잡이가 내는 상처의 각도가 다르겠죠. 네안데르탈 앞니의 그 현미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자잘한 상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는데, 그래서 그 각도를 재봤더니 네안데르탈인에게도 현생 인류처럼 9대 1의 비율로 오른손잡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페라시가 발견되기 전에 1년 전에 1908년에 발견된 것이 라샤펠의 늙은이입니다. 라샤펠의 늙은이 같은 경우에는 매장되어서 발견되었죠. 라샤펠의 늙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가 다 나가서 빠져서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빠진 자국이 다 아물었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는 힘들었을 거다. 돌봄의 문화, 돌봄의 흔적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샤펠의 몸뼈를 보면 팔다리에 구부정한 모습이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복원을 한 네안데르탈인의 모습은 이 구부정하게 서 있는, 약간 덜 떨어진, 반쯤 입은 벌리고 있는 그런 덜 떨어진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네안데르탈인의 모습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졌지만, 사실 네안데르탈인이 그렇게 구부정한 모습을 하게 된 데에는 덜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난 관절염 때문에 그 뼈가 굽은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늙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제대로 살아낼 수 없을 때까지 살펴줬던 네안데르탈인의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화석이기도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까지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태식타시 아이의 고인류 화석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뭔가 열등하고 아니면 살인마거나 부족하거나 너무 식인종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그런 단면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20세기 전반에는 그랬고요. 네안데르탈인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그 뒤를 잇는 3만 년 전에부터 시작하는 유럽의 후기 구석기가 그만큼 우월하게 표현이 되었죠. 유럽의 후기 구석기는 창의 혁명, 진정한 인간성, 그때부터 상징과 예술과 인지혁명, 온갖 찬사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를 대표하는 화석이 크로마뇽인이었죠. 크로마뇽인은 또 그 역시 다른 네안데르탈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른 시기에 발견이 됐습니다. 화석이 언제 발견됐느냐가 우리의 인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화석이 언제 발견되느냐는 그 화석 때문에 그 전체의 화석 종이 어떤 인상을 결정을 짓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견을 만든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마뇽인이 그렇게 일찍 발견이 됐기 때문에 1868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고인류학사에서 이른 시기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곧 호모사피엔스를 대표하는 것으로 많이 그려졌죠. 교과서에서도 호모사피엔스 하면 크로마뇽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로마뇽인의 화석을 보고 그것을 네안데르탈인과 비교를 해서 나란히 놓고 얼마나 다르냐 강조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크로마뇽인은 당시 지구상에 살고 있던 무수하고 다양한 호모사피엔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이달투 호모사피엔스는 14만 년 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호모사피엔스의 기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흥분을 했는데, 거의 네안데르탈인처럼 생겼습니다. 두꺼운 눈썹뼈에 두꺼운 머리뼈에, 게다가 그 이달투가 발견된 그 지점에서 어른뼈와 아이뼈도 같이 나왔는데, 아이의 얼굴에는 칼자국이 나 있던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칼자국이 과연 동종 포식, 그러니까 잡아먹혔기 때문인지 아니면 2차장을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난 칼날 자국인지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이달투를 보면 당시에 크로마뇽인과는 굉장히 다르고 오히려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안데르탈인과 같지는 않죠. 네안데르탈인도 그 몇십만 년을 지내면서 형질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양한, 그러니까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까지도 내려왔죠. 지금의 이라크에서 발견된 샤니다르라는 네안데르탈인은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화석입니다. 샤니다르 동굴에서 나온 어른과 아이 인골은요, 그때 매장이 되었다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모사피엔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네안데르탈인이 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놀랐고, 그뿐만이 아니라 꽃가루와 함께 발견이 되어서 당시 플라워 피플이라고 미국에서 그 히피 운동과 결부시켜서 사랑의 네안데르탈인, 전쟁이 아닌 사랑을 하는 네안데르탈인의 어떤 대표적인 예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샤니다르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한 것이요, 한쪽 팔이 잘라져서 그 팔 윗부분이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쪽 눈도 멀었고, 역시 제대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돌봄을 받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았다는, 또한 네안데르탈인의 중요한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역시 호모사피엔스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물론 네안데르탈인도 서로 죽이고 서로 먹을 경우도 있었고 챙겨줄 경우도 있었고 돌보는 경우도 있었고, 아마 굶어 죽은 네안데르탈인도 있을 것이며 호모사피엔스에게 죽임을 당한 네안데르탈인도 있지만, 또한 호모사피엔스와 혼종으로 유전자를 교환한 네안데르탈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조상입니다.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이 2%, 4% 조상이니까 그거는 조상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사람들만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조상을 뭐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어우러져서 유전자와 문화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이렇게 인류의 진화 역사를 이끌어왔죠. 이 호모사피엔스의 다양성은 아직도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2013년에 발견된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호빗이라고 그 신문에서 별명을 지은 플로레스인이 그 예입니다. 플로레스인은요, 루시 같아요. 머리가 400cc도 안 됩니다. 루시보다 작아요. 그리고 몸집은 다 큰 성인인데 1m 조금 됩니다. 1m의 키에 400cc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고인류가 뭐 아프리카에서 300만 년 전에 나타났으면 우리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텐데,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몇만 년 전에 나타났다는 거죠. 과연 플로레스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는 화석 종의 개체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있던 어떤 병적으로 머리가 작은 개체가 있는 건지, 호모사피엔스 중에 하나로서 있는 건지는 아직도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두개골 머리뼈가 아직은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 머리뼈가 하나 정도 더 나오면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진화의 전신은 우리에게 정말 여태까지 알고 있던 인류의 진화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소중한 전시입니다. 이 전시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고인류가 함께 지구를 공유하던 그런 진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뭇가지일 수도 있고, 그 각각의 나뭇가지들이 서로 유전자를 섞는
어쩌면 강물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진화 역사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있으면 일렬 종대로 고인류가 발전의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 진화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양한 인류들이 그 당시마다 그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내고 또 교환을 하고 그 교환하는 것이 유전자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메시지, 다양한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메시지를 이 전시에서는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이 소중한 전시를 정말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